오늘은 미국 중앙은행의 위기 대처법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그럼 정신줄 꽉 잡고 렛츠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에 대해서 기억나? 블랙스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문제인 코로나19를 의미하고, 회색 코뿔소는 다들 알고 있지만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서 무시해온 채무 문제를 의미했어.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시장이 엄청 흔들렸지. 투자자들은 모두 불안에 떨면서 경기 침체로 인해 안전한 투자를 찾았어. 그래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채권 가격은 올랐지만 수익률은 낮아졌어. 그런데 채무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기업들이 큰 위험에 노출되었어. 여행, 호텔, 항공업 같은 산업이 특히 힘들었지. 이런 기업들의 채권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지면서 금융시장은 더욱 불안해졌어. 그래서 패드, 즉 미국 중앙은행이 나와서 대응책을 내놨어. 2020년 3월에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패드는 기준금리를 0%로 낮추었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 패드가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의견이 나왔어.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어.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은 쉬운 게 아니었지. 하지만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최종 대부자 역할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 현금이 시장에서 말라버리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볼게. 이건 꽤 복잡한 문제라서 네가 표현한 것처럼 최종 대부자 같은 용어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상황부터 보면 될 거야. 그 당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잖아. 이게 모든 은행들 사이에 불신이 퍼지게 만들었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반면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기가 꺼려지는 상황이었어. 신용경색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시중에 현금이 말라버리게 돼. 그 결과 신뢰할 만한 기업들조차도 단기 자금을 구하기 힘들어져서 억울하게도 파산하는 경우가 생겼어. 예를 들어서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 대출 연장을 받을 수 없게 된 기업들 말이야. 그러니까 대출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나서서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었어. 예를 들어 미국의 중앙은행인 패드가 양적 완화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주었어.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은행은 마치 최종 대부자처럼 시장에 현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던 거지. 이렇게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적절한 대응으로 신뢰할 만한 기업들이나 가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버틸 수 있게 해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 코로나19 사태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지만 사실 두 위기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시작으로 글로벌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연쇄, 도산 등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사건이었어. 그래서 많은 경제 주체들이 타격을 받아 회복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지.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를 치유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이 상당한 재정, 지출과 저금리 유지를 통해 최근까지도 경기 부양을 이어오고 있어. 반면 코로나19 사태는 자연재해와 비슷한 면이 있어. 경제 주체들이 다 죽은 건 아니고 그저 눈보라가 몰아치는 동안 집에 숨어 있을 뿐이야.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는 동안 잠시 경제활동을 멈추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 경제활동을 멈추면 부채 문제가 생기고 파산의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중앙은행의 역할은 이런 눈보라, 즉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경제 주체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경제 주체들의 파산을 막고 영구적인 상흔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은행의 무제한 달러 공급. 그럼 패드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부채 문제까지 파급되면서 금융시장에 현금이 더 이상 돌지 않게 됐어. 주식시장을 비롯한 투자 자산들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한 자산인 장기국채를 팔고 현금을 확보해야 했어. 그런데 장기국채조차 팔리지 않았어. 현금이 부족한데 누가 장기국채를 사줄까? 이럴 때 패드가 최종 대부자로 등장해서 강력한 구제책을 내놓았어. 그래서 장기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선언했어. 이렇게 해서 장기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현금을 확보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시중은행들에게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성공했어. 당시에 패드의 노력은 진짜 대단했어. 예를 들어 만일 은지가 암이 진행되었는데 그리고 의사인 패드는 은지를 치료하려고 고심 중이야. 다만 그 병을 치료할 약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 의사 패드는 그동안 은지의 상태가 악화되는 걸 막아야겠지? 일단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해. 몇 년 전에 병이 심장으로 전이되어 목숨이 위태로워질 뻔한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심장으로의 전이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걸 막아야 해. 패드는 치료약이 나오기 전까지 시간을 끌려고 하는 중이야. 핵심은 다른 부위로 전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는 거야. 후속 의료팀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서야. 이 사례를 코로나19 사태로 생각해봐. 미국 금융시장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패드는 정말 고심 중이야.
패드는 중앙은행이야?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조절하는 데 힘이 있어. 그런데 선출된 공무원들이 하는 정부는 재정 정책을 조절해. 재정 정책을 내려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이게 상당히 오래 걸려. 일단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처책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알아? 그래서 패드는 은지의 상황처럼 시간을 끌어야 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부채 위기가 다른 곳으로 번지는 걸 막는 거야.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은행 시스템으로 퍼지는 걸 막아야 해. 미국 은행들은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강력한 걸 보여줘.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은 정말 이전과는 다른 일이라 예측하기 어려워. 그래서 일단 패드는 은행 시스템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장기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이며 현금을 공급하고 있어. 은행은 시장 경제에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 심장이 튼튼하면 몸 전체에 혈액을 잘 공급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잖아. 그런데 심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 맞아, 패드는 금융위기 때 상처를 잊지 못해. 코로나19 시대에는 부채 위기가 다른 부위로 번지는 걸 미리 막기 위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장기 국채를 무한대로 사들이는 양적 완화를 시행했어.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병이 심장으로 전이되는 걸 미리 막은 거야. 부채 부담 최소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은행들에게 현금을 주입하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은행 외의 다른 경제 주체나 취약한 국가들, 특히 경제 시스템이 빠진 이머징 국가들은 여전히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그래서 패드는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로 금리를 도입했어.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을 돕기 위해 회사채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어. 자금을 구할 수 없는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패드가 그 회사채를 매입하게 되는 거야. 회사채 매입이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하고 패드가 그것을 받아서 현금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하고 돈을 빌려올 수 있어. 그래, 패드는 은행 이외의 경제 주체들에게 가해지는 충격도 최소화하려고 했어. 회사채 매입은 과거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조치였어. 연방준비제도가 회사채 상장 지수펀드를 매입한다는 소식이 들렸어. 이런 움직임은 연준에게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 같았어. 신문은 연준이 ETF를 사면 신용시장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 연준은 여러 차례 자산 매입을 통해 돈을 풀기 위한 전략을 시행했지만 그동안 비교적 안전한 자산인 국채 등을 주로 샀어. 그런데 회사채나 ETF를 매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 임해진 국가의 달러 부족 해결? 마지막으로 문제는 다른 국가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이야. 이머진 국가들은 달러를 찍을 수 없어. 그들은 자국 통화밖에 찍을 수 없어. 근데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자국 통화로는 해외 금융 거래를 못해서 달러를 사용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문제야.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빌릴 때 자국 통화인 루피나 헤아라로는 쉽게 못 빌려와. 다른 나라들은 이런 통화를 잘 안 쓰거든. 그래서 대부분 달러로 자금을 빌려오지. 그래서 달러 빚이 생기는 거야. 달러 빚을 갚을 때는 당연히 달러로 갚아야 해. 예를 들어 은지가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왔지. 그래서 빌린 달러를 팔고 한국 원화를 받아서 국내에 공장을 지어. 근데 그 대출은 1년 만기야. 1년이 지나면 갚아야 하는 거지. 근데 글로벌 금융시장에 자금이 넘치지 않으면 대출 연장이 어려워. 돈이 넘치면 이자가 높은 곳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늘려야 하니까. 그래서 이럴 땐 대출 만기가 지나도 계속해서 연장해주지. 근데 문제는 시기가 비상시 때야. 코로나19 같은 금융위기가 생기면 미국에서 돈이 돌지 않고 거기에서조차 달러가 부족하면 문제가 되거든. 달러가 부족해서 은지에게 미안하지만 연장해줄 수 없어. 만기일에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야. 또 비상시에는 은지가 달러를 구할 수 없어. 미국의 금융기관들도 달러가 부족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 그래서 은지가 대출 갚을 돈을 어디서 구할지 고민해. 가장 좋은 방법은 공장 설비를 팔고 받은 한국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갚는 거야.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 은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아. 글로벌 금융 거래의 80% 이상이 달러로 이루어지는데 이 말은 대부분의 행위가 달러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달러 빚을 갚으려면 달러를 사야 해. 그러면 모두가 달러를 사려고 하면 달러 가치가 크게 올라가. 그럼 은지가 달러를 사려고 해도 값이 비싸져. 달러 값이 올라서 빚 부담이 더 커지는 거지. 이머진 국가들은 국내 자본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야 해. 그런데 그들은 자체적으로 달러를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필연적으로 달러 부족으로 인한 위기를 맞게 돼. 코로나19 사태가 한창 진행될 때에는 이머진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어. 그들의 경제 주체들은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중앙은행은 속수무책이었어. 왜냐면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를 찍을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패드가 달러를 찍어서 지원을 해주지만 한국, 인도, 브라질 같은 곳에선 달러를 찍을 방법이 없거든. 패드는 은행 시스템 지원을 위해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 완화를 하고 은행 이외의 실물 경제 지원을 위해 제로 금리 정책을 도입하고 회사채를 사들이는 초강수를 둔다고 했어. 그래서 다른 국가들, 특히 취약한 이머징 국가들을 도와주려고
통화 스와프를 마련하게 됐어.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바로 통화 스와프야. 패드가 달러를 찍을 때에는 무언가 담보가 있어야 해. 그냥 마구 찍으면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패드는 미국의 초단기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찍는 거야. 통화 스와프는 패드가 300억 달러를 찍을 때 이걸 미국 초단기 국채를 담보로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무별히 한국 원화를 담보로 해서 찍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찍어낸 원화를 담보로 가져오고 그걸 담보로 300억 달러를 찍어서 한국은행에게 넘겨주는 거지. 담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에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흐름은 간단해. 미국 패드는 원화를 담보로 받고 한국은행에 300억 달러의 현금을 공급해 준 거야. 그럼 한국은행은 원화를 찍고서 300억 달러를 받은 셈이야. 달러 부족으로. 허덕이는 자국의 경제 주체들에게 달러를 공급할 수 있게 돼. 패드는 통화 스와프를 써서 달러를 이머징 국가에도 공급해줘. 이렇게 해서 달러를 구할 수도 없고 찍을 수도 없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국가로 코로나19의 충격이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거지. 당시 패드가 한국을 비롯한 9개 국가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는 관련 뉴스도 봤지. 이번 장을 정리해보겠어? 패드가 바이러스를 완전히 치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어. 다만 부채 문제로 인한 파산을 최대한 제어할 수는 있다고 했지. 그래서 패드는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 은행권의 달러 유동성을 주입했어. 은행 이외의 경제 주체들에게도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 제로 금리를 도입하고 회사채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기업들에게도 달러 유동성을 공급했어.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달러 부족으로 고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이머징 국가들에도 달러를 공급했어. 생각보다 촘촘한 이른바 우주 방어를 하는 패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그래? 이런 정책들은 사실 금융위기 당시에도 상당 부분 선보였던 정책들이야. 그때는 조금 어설픈 면이 있었지만 경험 덕분에 12년이 지난 이후 맞이한 코로나19 사태에서는 훨씬 담대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도입하면서 금융시장을 살려냈어. 이번에 다룬 정책들을 옛날 이야기라고 무시해서는 안 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먼 미래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 그때에도 비슷한 정책을 쓰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시장의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야. 마치 2008년에 비해 2020년에 보다 담대한 액션을 보여준 패드처럼 말이야. 마지막으로 2020년을 회상하는 파월 의장의 코멘트를 담은 기사를 인용해볼까 해. 당시에는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 속에서 중앙은행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던 파월 의장의 생생한 증언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거야. 완전한 회복에서 멀어 필요한 만큼 오래 지원할 것. 파월 의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난해 2월 말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회고했어. 그는 그때 미국은 사상 최장기 경제 확장을 즐기고 있었고 연준 동료들과 나는 코로나19를 모니터링했지만 국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그 주말 바이러스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말했어. 그 여파가 생각했던 것처럼 먼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 촌 곳곳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해. 그에 따라 일주 후 연준은 긴급정책회의를 열게 됐다고 파월 의장은 설명했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가 유일한 어젠다였어. 파월 의장은 빠르게 변하는 팬데믹을 다루는 것은 주로 의료진, 전문가들의 영역이어서 일부에서는 중앙은행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도 나왔다고 전했어. 그러나 심각한 여파와 지속기간을 제한해 장기간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게 문제였고 강력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거야. 그는 그 이후 이어진 경기 하강은 속도와 폭, 강도 면에서 전례 없었으며 위기의 범위를 볼 때 전면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했다면서 연준은 금융 붕괴를 막고 신용이 가계와 기업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썼다고 설명했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공부를 보자. 조태꾸아래죠?